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어진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 다들 보시면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네, 맞아요. 뭔가 이렇게 특별한 악재가 빵 터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시장이 마치 서서히 공기가 빠지는 풍선처럼 그냥 힘없이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잖아요. 네네. 이게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넘어서 그 이면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뭔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펀드 스트랫, 그러니까 펀드 스트랫의 톰 리가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 톰리. 월가에서도 굉장히 신뢰받는 분석가죠? 맞습니다. 그의 주장은 사실 간단하면서도 좀 충격적이에요. 이번 하락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가장 깊숙한 곳, 그가 표현하기로는 배관이 터져버린 시스템 문제라는 겁니다. 배관이 터졌다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합니다. 톰리의 분석은 가격 차트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시장의 혈액순환과 같은 유동성 구조가 어떻게 마비되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거든요. 아, 혈액순환.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한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먼저 모든 일의 시작점, 그러니까 사건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부터 살펴볼 거고요. 네, 사건 현장. 그다음에 이 사건이 시장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는지, 즉 시장 구조와 해지의 역학을 들여다볼 겁니다. 아, 그 유명한 MSTR 얘기가 여기서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언제쯤 이 하락의 끝을 기대할 수 있을지 행동금융과 또 시간적인 관점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처럼 풀어간다는 접근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럼 첫 번째 장, 사건 현장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톰리가 모든 문제의 시작으로 10월 10일이라는 특정 날짜를 딱 지목했잖아요. 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게 몇 주에 걸친 시장 침체의 도화선이 된 건가요? 핵심은요.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자동 청산, ADL이라고도 하는 오토매틱 리퀴데이션 시스템의 오작동이었습니다. 자동 청산 시스템이요? 네. 당시 그 거래소 내부에서 정말 순간적으로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유동성이 말랐다. 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 유동성 부족 때문에 외부 시장에서는 멀쩡히 1달러에 거래되던 스테이블 코인의 내부 호가, 그러니까 그 거래소 안에서의 가격이 순식간에 65센트까지 폭락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우리가 뭐 코인마켓캡 같은 데서 보는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아니라 오직 그 거래소 시스템 안에서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무너졌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채로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외부와 단절된 이 비정상적인 내부 가격이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던 자동 청산 알고리즘의 방아쇠를 그냥 당겨버린 거죠. 아, 전통 금융시장의 마진콜과 원리는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버그가 있는 잘못된 가격을 기반으로 작동했다는 점이에요. 시스템 오류군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 결과는 정말 파기적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가격 신호 하나 때문에 불과 몇 분 전까지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던 아주 건전한 계좌들까지 포함해서요. 무려 200만 개에 달하는 계정이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당했습니다. 200만 개요? 와,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빠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게 아니라 그냥 특정 거래소의 시스템 결함, 말 그대로 코드 버그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들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리스크가 아니라 거의 인재에 가까운 얘기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톱니 역시 이걸 단순 사고가 아니라 알고리즘 시스템에 내재된 코드 에러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례가 처음은 아니에요. 1987년 블랙 먼데이를 촉발했던 포트폴리오 보험이라는 자동 매도 프로그램이나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악화시켰던 부실 채권을 자동으로 평가하던 시스템처럼 인간의 감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극단적 상황에서 리스크를 무한 증폭시키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결국 시스템을 너무 믿었던 게 문제네요. 그렇죠. 톱니는 이 특정 버그 자체는 금방 수정되겠지만 그 버그가 이미 시장에 남긴 깊은 상처,
즉 200만 계정의 청산이라는 이 후폭풍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의 코드 오류가 정말 재앙적인 연쇄 청산을 불렀다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충격은 하루 이틀이면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은. 근데 이게 어떻게 몇 주에 걸친 그런 지루한 하락세로 이어지는 건지 그 연결고리가 아직은 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플레이어, 바로 시장 조성자, 마켓메이커가 등장합니다. 마켓메이커. 네, 이들은 매수 매도 호가를 양쪽에 촘촘하게 제시하면서 시장에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말 그대로 시장의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 세포 같은 존재들이에요.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의 숨겨진 중앙은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오, 정확합니다. 그런데 10월 10일의 충격은 이 시장 조성자들의 대차 대조표, 즉 밸런스 시트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톰 리는 crippling, 그러니까 마비될 정도의 타격이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시장의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할 시장 조성자들이 애초에 불이 난 건물 안에 같이 갇혀서 피해를 본 셈이군요. 와, 그거 정말 완벽한 비유인데요. 소방수가 불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붙은 불부터 꺼야 하는 상황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가격 왜곡과 그 연쇄 청산 과정에서 이들도 엄청난 손실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 강화적 매도, reflexive selling이라는 끔찍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자기 강화적 매도. 네, 막대한 손실을 본 시장 조성자들은 일단 생존해야 하잖아요. 자본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래 규모를 줄이고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자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 전체 유동성은 줄어들고 매도 압력이 높아지니까 가격은 더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그들이 보유한 자산 가치도 더 떨어지니까 대차대조표는 더 악화될 거고요. 결국 더 많이 팔아야 하는, 이게 일종의 죽음의 소용돌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강화적 약화의 고리입니다. 톰 리는 지난 몇 주간 시장이 특별한 악재 없이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흘러내린 그 드립 현상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마비된 시장 조종자들의 조용하지만 필사적인 생존형 매도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거죠. 아, 시장의 배관이 터져서 엔진 오일이 계속해서 아주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첫 번째 퍼즐이 아주 명확하게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오류라는 단발성 폭발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시장 조성자들을 마비시켰고, 이것이 유동성 고갈과 지속적인 매도 압력이라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이어졌다.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강화적 매도라는 게 들어보면 시장 내부자들의 문제처럼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즉 MSTR이라는 상장 주식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 연결고리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장, 시장 구조의 취약점으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조 단위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거대 고래 투자자들의 딜레마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조단이요? 네, 이들은 당연히 자신의 거대한 롱 포지션을 하락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하죠. 즉 효과적인 해지 수단이 정말 절실합니다. 아니, 조단위 자산을 굴리는 펀드가 해지를 못한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이건 마치 보험 없이 거대한 유조선을 운항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의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시장의 성숙도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옵션 시장이나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의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아직 그 규모와 유동성이 너무 작아요. 아, 시장의 깊이가 얕군요. 네, 거대 투자자들이 자신의 포지션을 온전히 해지하기에는 시장의 깊이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항공모함을 다주고 있는데 이걸 정박시킬 항구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들의 덩치를 감당할 만한 보험 시장이 없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절박한 지점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즉 MSTR이 비정상적인 구원투수로 등판하게 되는 겁니다. 의외의 구원투수네요. 그렇죠. MSTR의 옵션 시장은 다른 주식들과 비교해도 유동성이 매우 풍부합니다. 톰 리가 So Liquid라고 특별히 강조할 정도죠. 그래서 이 갈고딜은
거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MSTR의 옵션 시장이 거의 유일하고 효과적인 대체 해지 수단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정말 의외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럼 이 투자자들이 MSTR을 가지고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비트코인 포지션을 해지한다는 건가요? 그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방법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MSTR 주식을 직접 공매도 하거나 아니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공매도나 풋옵션. 네, 계산은 아주 단순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대량 보유한 MSTR의 주가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그렇죠.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네. 그래서 MSTR의 하락에 베팅함으로써 비트코인 롱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를 상쇄하려는 전략인 거죠. 아, 잠깐만요. 그럼 MSTR 주가가 최근 3개월간 50%나 급락한 이유가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수동적으로 반영한 게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거대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MSTR 주가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리는 힘으로 작용했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 지점이 톱니 분석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면 MSTR은 더 이상 단순한 비트코인 관련주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뭔가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해지 수요와 위험 회피 심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 즉 선행지표, 리딩 인디케이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와, 선행지표. 그렇다면 MST의 주가는 이제 이 회사의 본업인 소프트웨어 사업 실적이나 미래 비전과는 거의 상관없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냥 거대 자본들의 비트코인 해지 수요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는 일종의 대리 지표가 되어버린 거군요. 네. 아니, 이건 MSTI 일반 주주들 입장에선 정말 황당한 일 아닌가요? 황당하지만 그게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톱니의 분석입니다. MSTR 주가에 강한 하방 압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아, 이것이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전통적인 주식시장, 그러니까 이코티스보다 한 발 앞서서 하락하고 또 더 깊게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냥 MSTR이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크네라고만 생각했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거대한 구조적인 역학관계가 숨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문제와 구조적 약점까지 짚어봤습니다. MSTR 주가를 보면서 거대 자본의 공포를 이길 수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공포는, 이 하락은 도대체 언제쯤 끝낼까요?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 워시아웃, 즉 완전 청산 국면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워시아웃? 네. 톰리는 지금이 바로 이 워시아웃의 막바지 단계에 근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시아웃이란 건 시장의 펀더멘털이나 가격 면역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포지션을 정리해야만 하는 압박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만 하는 강제 매도자, 포스트 셀러즈들의 물량이 시장에서 완전히 소진되는 국면을 의미합니다. 아까 길게 이야기했던 그 마비된 시장 조성자들이 바로 이 강제 매도자들의 대표적인 예시겠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 워시아웃이 끝나간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느낌인가요?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그는 과거 데이터에서 그 단서를 찾습니다. 2022년에 있었던 대규모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청산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 약 8주가 걸렸던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 8주? 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하락세가 6주차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죠. 시간적으로 볼 때 이 고통스러운 강제 매도 프로세스의 끝이 가까워졌음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과거에 8주 걸렸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는 건 너무 단순한 예측 아닐까요? 이번 하락은 그때와 다른 점은 없나요? 물론 모든 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죠. 하지만 톰리가 주목하는 것은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고 손상된 대차대조표가 복구되는 데 걸리는 그 물리적인 시간의 패턴입니다. 그 과정이 보통 2달 정도의 사이클을 보인다는 역사적 경험칙에 근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강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동안 다른 투자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시장에 돈이 다 말라버린 건가요? 전혀 그 반대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 정말요? 톰리의 표현에 따르면 거시경제를 보는 매크로 펀드와 기존 암호화폐 펀드 모두 막대한 현금 더미, 파이어스 오브 캐시를 쌓아두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네, 그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시장의 배관 문제, 즉 시장 조성자의 대차대접品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강제 매도 물량이 시장에서 깨끗이 사라질 때까지 섣불리 시장에 뛰어들어서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시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똑똑한 돈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강제 매도자들이 지쳐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인고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그 막대한 대기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톰리는 매우 흥미로운 역사적 패턴을 제시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암호화폐 급락장 이후에는 예외 없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요? 바로 저점으로부터의 상승 속도가 하락 속도보다 빨랐다는 점입니다. 아, V자 반등? 네, V자 반등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락할 때보다 올라갈 때가 더 가파르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는 이 현상을 응축된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응축된 에너지. 네, 마치 용수총을 온 힘을 다해서 꾹 눌러 담는 것처럼 인내심 강한 매수자들이 공포에 질린 매도자들이 자산을 던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매수의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다 청산이 완료되고 시장에서 매도 압력이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더 이상 파는 사람이 없는 시장에 이 응축된 에너지가 한꺼번에 유입되면서 폭발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눌려있던 용수철이 폭발적으로 튀어오르는 것처럼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암호화폐 하락의 본질은 특정 거래소의 코드 버그에서 시작된 시스템적인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혈액을 공급하던 시장 조성자들이 마비 상태에 빠졌고 해지 수단이 부족했던 거대 투자자들은 MSTR 주식을 하방 압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MSTR은 시장의 공포 심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행 지표가 되었고 현재 시장은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 단계, 즉 강제 매도자들이 퇴장하는 워시아웃 단계를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톰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추가 하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면서 비트코인은 77,000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은 2,500달러 선을 잠재적인 바닥, 바텀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MSTR에 대한 조언이 구체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MSTR에 대해서는 저명한 기술적 분석가인 톰 드마크의 지표를 인용하면서 현재와 같은 깊은 하락 수준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점진적으로 강화, 레체팅 인투 더 렁스 할 시점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레치팅이요? 네, 레칫이라는 표현이 재밌는데 레칫 렌치가 한 번에 휙 돌아가지 않고 딸깍, 딸깍 한 칸씩 조여지잖아요. 아, 네네. 그것처럼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매수 비중을 늘려나갈 만한 구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분석이 저희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가장 실용적인 시사점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 특히 바닥 신호를 가늠할 때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 차트만 볼 것이 아니라 MSTR의 주가 흐름을 반드시 함께 살펴보는 것. 네, 그게 바로 거대 자본의 공포 심리와 해지 동향을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이겠네요. 맞습니다. MSTR은 이제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시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 셈이니까요. 오늘은 펀드스트의 톰리의 분석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표면 아래에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가격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하락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명쾌한 그림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분석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숙도요? 네, 단일 거래소의 코드버그 하나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적절한 해지 수단의 부재가 이처럼 시장 전체를 몇 주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시장의 기반 인프라가 아직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확실히 그렇네요. 앞으로 시장의 회복을 지켜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배관 위기를 막기 위해 시장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더 견고하고 유동성의 풍부한 파생상품 시장이 등장하게 될까? 아니면 규제 당국이 개입해서 전통 시장과 같은 서킷 브레이커 같은 걸 도입하게 될까? 어쩌면 이번 위기가 시장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